안녕하세요. 전력 리보핵산의 대체 캡 구조를 활용한 전력 리보핵산 치료제의 최적화에 대해 발표할 K05입니다. mRNA 백신은 현재 mRNA의 안정성과 단백질 번역 효율 증가를 위한 캡 유사 구조체와 폴리에이테일을 화학작용으로 합성하여 지질 나노 입사에 감싸인 형태로 주사됩니다. 그러나 캡 유사 구조체를 통한 mRNA 안정성 문제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입된 방식이 원형 RNA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상 RNA 말단을 인식하여 분해하는 엑스RNAs의 작용이 불가능하므로 세포 내에 존재하는 RNAs에 의한 가소분해를 방지하여 mRNA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형 RNA는 긴 폴리에이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mRNA가 핵으로부터 세포질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인식 부위로 작용하거나 mRNA가 분해되기 전에 번역 횟수를 늘려주는 폴리A의 기능을 하지 않아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번역 효율 측면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IRS를 이용하면 선형 RNA가 원형 RNA로 전환해도 리보솜이 결합 가능하므로 번역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IRS의 유무에 따른 선형 원형 RNA의 번역 효율성 비교를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배경이론입니다. 저희가 mRNA 전사에 이용한 템플릿 DNA를 소개해드릴 건데 총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T7 프로모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T7 프로모터는 T7 바이러스로부터 얻은 전사 게시인자입니다. 이는 T7 폴리머레이스에 의해 활성화가 되고 이 폴리머레이스가 활성화되면 템플릿 DNA로부터 RNA가 전사되기 시작됩니다. 다음은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내부 리보솜 유입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역 과정은 캡 구조의 단백질 번역 게시인자와 리보솜이 결합하여 시작되는데 리니어 RNA와 달리 서큘러 RNA는 캡 구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리보솜과 결합할 수 있는 대체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아이리스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로옥이라는 발광효소인데 이는 레닐라 레니포르미스라는 생물로부터 얻어낸 발광효소입니다. 이 루시퍼레이스가 작용하게 되면 만들어낸 단백질 기질이 깨지면서 발광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광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번역으로 얻은 단백질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돈 제한요소입니다. 이 나돈 제한요소는 orthodox E형으로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활성화가 되고 특이적인 인식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식 자리 내부에서 서열의 절단이 일어나게 되고 메티럴 효소와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돈 효소 처리를 통해서 서큘러형인 플라스미드가 선형의 DNA로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RNA 전사가 중복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VT인데 IVT는 RNA 폴리머레이스 NTP 템플릿 DNA를 이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전사하는 과정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방금 나돈 효소 처리를 통해 얻은 리니어 템플릿 DNA로부터 리니어 RNA를 전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사된 리니어 RNA는 이 실험의 목적에 맞게 서큘러 RNA로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그룹 1 인트론에서 GTP와 마그네슘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셀프 스플라이싱이 가능한 리보자임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이 셀프 스플라이싱을 통해 서큘레이션이 유도되고 그렇게 리니어 RNA를 서큘러 RNA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에이테일링 과정인데요. 잘 알다시피 폴리에이테일은 mRNA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mRNA가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mRNA가 세포질로 이동하는 것을 조절하여 번역되는 단백질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RCA인데요. 역배한 캐핑을 방지한 캡 유사체입니다. 리니어 DNA로부터 전사된 RNA는 그 자가적인 효소작용을 통해서 캡 구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캡 유사체가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캡 유사체를 넣어줘야 하는데 캡 유사체 같은 경우 3' 말단과 5' 말단이 모두 이 mRNA의 5' 말단과 캐핑이 가능하므로 역방향 캐핑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방향 캐핑이 발생했을 때 리보솜이 인식할 수 없어 번역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3'OH기의 메티럴을 통해 5' 말단과만 결합할 수 있는 캡을 ARCA라고 합니다. 그럼 실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리스가 있는 선형 원형 RNA랑 아이리스가 없는 선형 원형 RNA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먼저 이제 선형 RNA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플라스미드 DNA를 자르는 것입니다. DNA 넣고 그 다음에 제한 요소인 NOT1을 넣고 버퍼랑 증류수까지 넣어서 총 부피를 100 마이크로리터를 만든 후에 이제 배양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DNA를 정제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PCI, 페놀클로로폼 아이소아밀 알코올 그것을 넣어서 DNA 층을 분리시켰고요. 이 층 중에 상층액을 따서 에탄올이랑 아세트산 나트륨이 혼합된 용액에 넣어서 DNA를 침전시켰습니다. 그 후 영하 20도에 보관한 후 에탄올로 세척하였고 마지막으로 DNA가 잘 잘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용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DNA 컷 전기용동 결과인데 파란색이 자르지 않은 기존의 DNA이고 빨강색이 저희가 자른 DNA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낮은 위치에 두꺼운 줄이 형성되었고 그 빨간색은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얇은 한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원래 뭉쳐있던 DNA가 잘리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 DNA가 잘 잘렸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른 DNA를 가지고 선형 RNA를 만드는 IBT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T7 폴리머레이스 버퍼, RNTP, 염화마그네슘, DTTRI, 그리고 프라임 캡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ARCA를 넣었고 마지막으로 DNA까지 넣어서 전사를 시켰습니다. 그 전사 후에는 남은 DNA를 없애주기 위해서 DNase 1을 처리하였고 이 만들어진 RNA에 폴리 A 꼬리를 붙이기 위해서 폴리머레이스를 넣고 그래서 폴리 A 꼬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날치 RNA 클리너 키트를 이용해서 그 RNA를 만들고 남은 RNTP나 그리고 RNA 조각 같은 거를 없애서 순수한 RNA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기영동을 통해서 RNA 전사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 두 개가 저희가 만든 선형 RNA이고요. 이제 한 줄이 잘 형성되었으므로 보아 RNA가 잘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형 RNA를 제작하였습니다. 원형 RNA도 선형 RNA와 같이 플라스미드 DNA를 절단하여 선형 DNA를 만들고 이를 전사하여 RNA를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선형 DNA를 만드는 DNA 컷과 DNA 정제, 그리고 전기용동으로 DNA 절단을 확인하는 과정은 선형 RNA를 위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용동에서는 선형 RNA에서 진행한 DNA 전기용동과 같이 절단된 DNA의 선이 플라스미드 DNA의 선보다 높은 위치에 하나만 형성되었다는 것을 통해 DNA 절단과 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형 DNA를 만든 후에는 IBT 과정을 비롯하여 원형 RNA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IBT 과정에서는 선형 RNA에서와 다르게 GTP를 추가하여 전사된 RNA의 일부를 원형화하였고 전사 후 남은 DNA를 분해하는 DNase 처리는 선형 RNA에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DNase 처리 이후에는 GTP를 추가로 넣어주고 55도를 유지하며 15분간 인큐베이션하는 리서큘레이션을 진행하여 IBT 이후 남은 선형 RNA를 전부 원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해된 DNA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클린업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은 선형 RNA에서 합성해서의 마지막에 진행한 과정과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보자임의 구조가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70도에서 5분간 둔 후 얼음에서 3분 동안 냉각시키는 RNA 리내추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 제거를 위해 다시 한번 클린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폴리 A 테일링 과정도 선형 RNA에서와 일치하였으며 불순물 제거를 위해 클린업 과정을 다시 진행한 후 앞과 동일한 이유로 리내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원형 RNA 용액 속에는 미완성된 원형 RNA가 존재하므로 완성된 원형 RNA만을 남기기 위해 엑소RNAse인 RNase를 처리하여 미완성된 RNA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분해된 RNA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클린업을 진행하여 순수한 원형 RNA 용액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때 원형 RNA를 합성하는 과정의 중간 산물과 최종 산물을 전기용동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두 줄은 IBT 과정 이후 확인한 것으로 세 선은 위에서부터 선형 RNA,
미완성 원형 RNA, 완성된 원형 RNA 순이며 이를 통해 RBT에 포함된 GTP만으로는 원형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두 줄은 리서큘레이제이션을 진행한 후 확인한 것으로 모든 RNA가 원형화되었으나 미완성된 원형 RNA가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RNA서 처리를 통해 이 미완성된 RNA를 분해하여 순수한 완전한 형태의 원형 RNA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형 원형 RNA가 모두 합성된 이후에는 세포에 RNA를 주입하여 RNA의 안전성과 단백질 발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세포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세포 배양액을 준비하고 세포를 분주하여 실험에 사용할 세포를 배양하였습니다. 저희 실험에서는 DMEM과 FBS, 페니실린을 89대 10대 1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배양액으로 하여 HEK293T라는 심장상피 세포를 배양하였습니다. 실험용 세포는 세포가 충분히 배양된 이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배양되던 세포를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어 배양액을 완전히 세척하고 트립신과 새로운 DMEM을 넣고 다시 배양하였습니다. 트립신이 처리된 세포들은 막단백질이 분해되어 세포 간의 연결이 끊기므로 현미경을 관찰했을 때 이 이전 사진과 비교하여 뭉침이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세포를 DMEM으로 완전히 유리되어 용액 속에 부여하도록 한 후 새로운 튜브에 옮겼습니다. 튜브의 배양액은 다음 실험에 사용할 세포를 남기기 위해 120ml DC 1개에 15ml를 담아 배양하였고 실험용으로 사용할 세포는 8개의 60ml DC에 2ml씩 분배하여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포에 RNA를 넣어주어 형질 감염시켜 주었는데요. RNA는 직접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엔도준막을 통하여 세포 내로 도입됩니다. 이때 엔도준막에 들어가 있는 RNA는 리소좀에 의해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달 매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RNA에 옵티MEM, 리포3000, P3000을 넣어준 후 상온에서 15분간 인큐베이션하여 리포좀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배양액을 교체하고 RNA를 넣어 주었습니다. 옵티MEM을 이용하여 기존 물질을 세척해주고 다시 옵티MEM을 주입하여 세포의 미디어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막으로 싼 RNA를 세포에 주입하고 각각 4시간, 12시간 동안 형질 감염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질 감염시켜준 세포의 단백질 발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얻기 위하여 세포를 용해하였는데요. 단백질을 제거해주고 차가운 PBS로 세척해 세포의 생명활동을 멈춘 후 다시 PBS를 넣어준 DC에서 긁어낸 세포를 원심 분리를 통해 침전시켜 주었습니다. 상청액을 제거하고 다시 PBS 150마이크로리터를 넣어 세포를 풀어주었으며 그중 50마이크로리터의 균액이 라이시스 버퍼를 처리하여 50마이크로리터의 균액에 라이시스 버퍼를 처리하여 세포를 용해하였습니다. 이때 나머지 균액은 후에 mRNA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실험에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해주어 세포 소기관들은 가라앉고 알록과 같은 단백질들은 상층액에 위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층 5마이크로리터에다가 기질 20마이크로리터를 넣어준 후 형광을 측정하여 알록의 액티비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때 기질 처리하지 않은 상층액의 기본 형광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RNA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먼저 mRNA를 추출해 주었는데 트리졸로 균액 균질화를 한 후 클로로폼을 추가하면 3개의 층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아까 앞에 팀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층은 RNA, 중간층은 DNA, 그리고 밑에 층은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RNA를 뽑아낼 거기 때문에 상층을 따준 후 또 따준 상층에다가 그 아이소프로파놀을 섞어 주어서 RNA를 침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이용하여 세척해주고 증류수에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RNA를 cDNA로 역전사시키고 qPCR을 통해 cDNA의 수를 측정해 주었는데요. 이 과정 또한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었지만 저희는 살짝 다른 게 역전사를 시킬 때 앞에서와 다르게 저희는 랜덤 헥사머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랜덤한 뉴클레오타이드 용량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qPCR 과정에서 이제
cDNA를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DNA에다가 형광 처리를 해준 다음에 그 형광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요. 사이버 그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편리한 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RNA를 1, 2, 3, 4라는 변호로 표시해 놨습니다. 1은 아이리스 없고 선형 RNA고 2는 뭐 아이리스 있고 뭐 선형 RNA, 3, 4도 동일합니다. 각 시료의 형광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시간 동안 형질 감염시킨 세포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3번이 나머지보다 살짝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12시간 형질 감염시킨 세포에서 보았을 때는 선형 RNA가 원형 RNA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RNA가 있는 4번 시료가 없는 시료보다 높은 활성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에 따른 RNA 양입니다. 4시간일 때는 남아있는 RNA 양에 큰 차이가 없지만 12시간을 지냈을 때는 선형 RNA 양이 원형 RNA보다 적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결과에 모두 이런 3000, 4000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상대적인 값입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단기적인 알로게 액티비티만을 보았을 때는 선형 RNA가 단백질 발현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형 RNA의 안정성이 선형 RNA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단백질의 총 발현량은 아이리스가 포함된 원형 RNA가 선형 RNA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리스가 사용된 원형 RNA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과 단백질 번역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장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통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저에게 있어서 연구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 좋은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평상시에 좋은 질문을 가지는 게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 URP에 대한 소감으로는 우선 학생들이 제 예상보다 굉장히 똑똑해서 놀랐고요. 굉장히 어려운 대학원 수준의 논문들과 과제들을 부여해 줬는데 생각보다 훨씬 성실히 잘 해주어서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래가 기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2주간 연구를 하면서 길어 보였던 기간이 너무 짧게 흘러간 것 같아 아쉽고요. 이 카이스트 프리 URP에서 생활을 하면서 카이누리 선배님들께서 어떤 한마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교에 있을 때는 뭔가 통제가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생 나락이, 그러니까 유리 바닥이 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끝까지 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초반에는 그거를 느끼고 엄청나게 게으른 생활을 했다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지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통 질문을 먼저 말해야 되네요. 저에게 과학이라는 과학은 독서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점점 어려운 책을 읽어갈수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 번 읽고 어떻게든 이해해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해가 되어 있고 그 책은 저의 지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런 논문을 볼 때나 아니면은 책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어지러울 때도 있었는데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이 저는 재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검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관측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장지훈 조교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구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진행하면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로 RNA와 백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의미가 있었고 실험에 대한 배움도 얻을 수 있었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을 지도해 주신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나에게 과학이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거나 신기한 것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혜 같은 것도 그런 과학적인 현상에서 약간 생각을 또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비유를 들었고 이번 프리URP 활동에 대한 소감으로는 새로운 팀원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또한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조교님과 교수님 덕분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실험 설계와 주신 도움 덕분에 향후에 스스로 연구를 설계하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 중에 많은 도움 주신 조교님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연구란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실패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이피팅이라는 이런 쉬운 과정도 이제 잘 못하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희는 이런 실패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그 실험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프리URP를 진행하면서 이제 지식과 실험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원형 RNA나 뭐 아이리스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고 그리고 IBT 같은 그런 전문적인 실험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뭐 실험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생활을 대체적으로 되게 잘 즐겼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여기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